자,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주차가 돼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우리가 비즈니스 컨센트레이션 혹은 코퍼레이트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기업 집중이라는 거 우리가 봤었죠. 기업 집중. 그래서 기업 집중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장 지배력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업이라고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 카르텔과 두 번째 트러스트, 그리고 세 번째 콘체른이라는 게 있었죠. 이 세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카르텔하고 트러스트는 동일한 어떤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카르텔은 담합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독립성 유지라는 말이 좋겠네요. 독립성은 유지되지만 기업들이 어떤 시장 지배를 위해서 끼리끼리 이렇게 뭉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게 카르텔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산업 내에서 기업이 독점화를 이루어 나간다. 시장 내에서 독점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A가 Merger and Acquisition, 인수합병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한 기업이 한 시장 내에서의 독점화가 점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콘체른 같은 경우에는 기업 결합이라고 하죠. 기업 결합. 콘체른은 동일한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열사들 간에, 그죠? 흔히 말해서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기업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체른의 대표적인 형태는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지주회사, 퓨어 홀딩 컴퍼니, 사업 지주회사 혹은 운영 지주회사 혹은 혼합 지주회사, 오퍼레이팅 홀딩 컴퍼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여기까지가 3장 내용이었고,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기업 활동,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긴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이슈가 조직에 영향을 주는, 기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변화 요소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할 때 폭풍우가 칠 때 배가 그걸 헤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치 조직은 배에 비유할 수 있고 폭풍우는 환경에 비유할 수 있다. 근데 배가 항해를 할 때 이런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opportunity, threat라는 말을 썼죠. 기회와 위협. 기회가 되는 부분은 잘 살리고 위협이 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강점, 약점, strength와 weakness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기업 경영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환경은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으로 나눈다. 과학 환경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태스크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얘기는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 환경 요소를 얘기할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경제적 환경 요소, 그죠? 그 다음에 정치, 법적, 리갈, 폴리티컬 리갈, 이코노믹, 폴리티컬 리갈, 정치 법적인 환경 요소, 그 다음에 소셜, 컬처, 사회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기술적 환경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특히 우리가 사회 문화적 요소를 얘기하면서 요 세 번째 이 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른바 크로스 컬처럴 스터디라고 해서 비교 문화 연구, 그죠? 비교 문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홀의 연구와 그죠? 테드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자, 칸이 없으니까 지워봅시다. 이 과학 환경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홀의 연구에서는 문화를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하나는 하이 컨텍스트 컬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제 뭐 공부하실 때 지나간 거 공부하시고 정리하실 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쭉 써보면 수업 들으시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 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로우 컨텍스트 컬처. 그래서 고배경 문화, 이 컨텍스트라는 단어만 잘 번역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베트남 같은 문화권에서는 하이 컨텍스트 컬처. 그래서 상황을 잘 이해하는 문화다. 비언어적인 신호로서 상황을 잘 이해하는 문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기 유럽, 북유럽, 그죠? 주로 게르만족들로 이루어진 국가들, 뭐 독일이라든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 그 국가들은 로우 컨텍스트 컬처라고 해서 상황을 비언어적인 신호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이 컨텍스트 컬처에서는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모티콘 표시 같은 것도 말씀드렸고, 서양은 입으로 표시를 한다. 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홉스테드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화 차원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파워 디스턴스, 권력 격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였더라? 인디비주얼리즘, 칸이 좀 작지만 콜렉티비즘, 지울게요. 콜렉티비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었죠? 세 번째가 메스큘리니티. 그 다음에 페미니니티.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의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그래서 파워 디스턴스는 권력 격차, 인디비주얼리즘, 콜렉티비즘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메스큘리니티는 남성성이 강해서 성과 지향성 문화, 이른바 퍼포먼스 오리엔티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페미니티 여성성 그러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다라고 해서 릴레이션 오리엔티드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확실성의 회피,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네 가지 문화 차원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외에 뭐 롱텀, 장기 지향이다, 혹은 쇼텀 지향이다, 뭐 이런 척도들이 있는데 오리지널 연구의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고요. 이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쯤에 나온 연구인데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쯤에 나온 연구인데 이 네 가지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을 보태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업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지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홉스테드 연구나 홀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서양으로 문화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메스큘리니티,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성과 지향성 문화는 일본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서양 차이는 잘 안 났지만 대개 홀이나 홉스테드의 연구를 보면 크게는 동서양 문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그러면 왜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화 차이가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미시건대에 있는 리차드 니즈벳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이렇게 주로 동서양 문화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할까?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 중요하니까
왜 문화 차이가 존재하냐? 홀의 연구에 의하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차이, thinking difference, 사고의 차이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동서양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하고 서양 사람들은 어떤 사고 방식을 할까요? 동양 사람들의 사고하는 방식은요, 니즈벳에 의하면 홀리스틱 띵킹이라는 말을 썼어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써서 다시 쓸까요? 홀리스틱 띵킹. 이걸 갖다가 전체적 사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애널리틱 띵킹, 분석적 사고. 이게 중요하네요. 여기까지 한 걸 정리하면 그러면 동서양 문화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누가? 니즈벳에 의하면, 니즈벳의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고 차이는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전체적인 사고를 한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인 사고를 한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은 도대체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뭐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일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체적인 사고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가 다 어떤 관계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이렇죠. 우리 왜 그 생명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나? 그 동물을 나누는 방식. 종, 속, 과목, 강문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분석적 사고에서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했죠. 체계. 어떤 체계가 상당히 중시되고 전체적 사고에서는 어떤 맥락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맥락이나 하나 더 쓰면 관계.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뭔가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하이 컨텍스트 컬처와 로우 컨텍스트 컬처, 홀의 연구를 말씀드릴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니즈벳의 연구에 이런 실험들이 나오거든요.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아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있을 때 한번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봐라.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주로 동북아시아계, 그러니까 이를테면 동북아시아계라고 하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쪽 동북아시아계 미국인, 그죠? 미국인인데 이제 그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김새는 그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른바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룹. 그 다음에 B는 그야말로 앵글로색슨족 백인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샘플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 그 동북아시아계,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 혹은 중국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앵글로색슨계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백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기하고 원숭이를 묶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타당하다고. 자, 왜 이런 대답 차이가 나왔느냐? 조금 전에 제가 동양 사람들은 홀리스틱 띵킹, 전체적 사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애널리틱 띵킹, 분석적 사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전체적 사고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맥락이라고 했어요. 원숭이는 무엇을 먹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바나나의 관계를 중시한 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전체적 사고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니지벳이. 반면에 백인 미국인들은 그냥 제가 편의상 백인 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숭이하고 아기를 묶었다. 왜냐하면 원숭이하고 아기는 동물이다. 바나나는 식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대답을 봤을 때 대다수의 그 동북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었지만 일부는 원숭이하고 아기를 묶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화적인 연구를 할 때 뭐 100%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는 게 맞니? 물어보면 학생들이 한 60여 명 있으면 한 40%, 그러니까 40명 이상, 그러니까 40명 이상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뭐 절반 이상이죠. 한 60% 이상은 동양 사람들이니까, 그죠? 동양인들이니까 이렇게 묶었는데 일부는 또 원숭이하고 아기가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100%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과학이라는 거, 소셜 사이언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사회과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수학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좀 이해되세요? 분석적 사고하고 전체적 사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런 실험도 했어요. 이제 샘플은 아까처럼 동일하고요. 동북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미국인 편의상 그 사람들한테 이 스크린에 그죠?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쐈겠죠. 가운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 물고기 한 마리가 크게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느러미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물풀도 이렇게 있고 여기 뭐 개구리밥도 떠 있고 여기 돌도 있고 여기 뭐 밑에 뭐 조개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이런 그림을 막 보여줬어요. 여기 뭐 수초도 있고. 그래서 샘플 A, B, A가 아까 이제 동북아시아계 미국인이었고 여기는 백인 미국인이었잖아요. 한 20초 정도 보여주고 시간이 흐른 뒤에 몇 시간 흐른 뒤에 물어봤어요. 이 스크린에서 봤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대부분의 그 동북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물풀도 보이고요. 물풀 옆에는 물고기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개구리밥도 떠 있고요. 그림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관계를 줘서. 그런데 대부분 그 백인 미국인들은 편의상 백인 미국인들은 이 그림에서 핵심이 되는 물체가 누가 봐도 이걸 이제 우리가 포컬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는데 핵심이 되는 물체는 바로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석적인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주가 되는 것과 주가 되지 않는 것들이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되죠. 맥락이나 관계를 중시하는 어떤 사고책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어울림, 조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대답을 통해서 사고 차이를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고 차이를 우리가 이 사고 차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고에 활용.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라나 이거? 여러분들은 좀 어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전지현 배우 있잖아요. 전지현 배우가 옛날에 광고를 했었거든요. 카메라 광고를 했는데 카메라 중에 올림푸스라는 카메라 있잖아요. 올림푸스 카메라 광고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카메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중요해요? 뭐 어떤 사람은 카메라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카메라의 무게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야 도대체 그 카메라 몇만 화소니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저도 카메라 잘 모르니까 화소라든가
기타 뭐 휘도라든가, 그죠? 뭐 예를 들면 카메라에서 뭐 조리개값 뭐 이런 거 F값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정밀기계니까 이런 어떤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수치들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전지현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카메라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광고를 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힌트를 드리면 동양 사람들은 전체적 사고를 한다, 홀리스틱 띵킹을 한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를 한다, 애널리틱 띵킹을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실제 광고가 어떻게 나왔냐면, 전지현 씨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생머리잖아요, 그죠? 배경이 이제 겨울철인데 눈이 한방 눈이 내려요. 그리고 전지현 씨가 한방눈에 이제 잘 때 있는 빨간 모자하고 머플러를 두르고 막 눈밭에서 막 놀아요. 재미있게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냥 올림푸스라는 자막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의 스펙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자세하게 설명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광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맥락을 중시하고, 그죠? 관계를 중시하는 전체적 사고 방식이 근본적인 어떤 사유 체계이기 때문에 전지현 씨와 어울리는 여러 가지 그 광경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조금 더 보완해서 얘기하면 자동차 광고를 할 때 과거에, 지금은 이제 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다른 예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 광고를 할 때 여러분들 그랜저라는 자동차 아시죠? 지금은 이제 그랜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제 30대, 20대까지도 내려왔지만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40대 중반 이후 뭐 50대, 40, 50대를 겨냥하는 자동차였거든요. 그럼 자동차 광고도 역시 중요한 게 뭐 연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죠? 그 다음에 안전성이 어떤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의 디자인이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펙, 그리고 뭐 엔진 마력이 어떤지, 뭐 토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랜저 광고를 보면 양복 입고 한 40대 중후반에 누가 봐도 성공해 보이는 얼굴, 뭐 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모델이 등장하고 그랜저를 타고 싹 내려요. 그리고 광고 카피가 성공한 뭐 남자의 자동차, 뭐 그랜저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은 상당히 홀리스틱 띵킹을 한다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광고들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나 저 유럽에서 특히 뭐 독일이라든가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서 광고를 했다고 한다면 자동차나 카메라의 스펙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광고가 소비자들을 더 매혹시켰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사고 체계 같은 것들은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분야인데 얼마든지 경영학 쪽, 특히 이제 마케팅 관련 부분, 광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동양 사람들은 홀리스틱 띵킹, 전체적 사고를 하고 서양 사람들은 애널리틱 띵킹, 분석적 사고를 한다. 조금 더 이제 덧붙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왜 동양 사람들은 전체적 사고를 하고 서양 사람은 왜 분석적 사고를 하냐? 왜 그럴까? 그러면 더 나아가서 왜? 그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계속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야, 사고 차이가 발생한데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 그래? 그냥 받아들이시지 말고 동양 사람은 왜 그러면 전체적 사고를 하고 서양 사람은 왜 분석적 사고를 해요? 이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니즈백도 언급을 해요.
생활 방식이라고.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동양 같은 경우에 서양하고 비교해 보면 동양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 이후에 정착 생활하잖아요. 이른바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서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 곳에 모여서 농경 사회를 이루죠. 반면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죠? 그리스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경이 아니라 수렵 채집. 유럽은 그렇고요. 유럽은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하고 농사가 동양보다 늦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지역 보면은 그 에게해 문명 보면 해양 문명이잖아요. 에게해 문명. 배 타고 다니면서 무역하잖아요. 무역. 그러니까 무역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에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발달한 학문이 수사학이라든가 있죠. 수사학.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웅변술 같은 것도 발전하고 그러죠. 그리고 수사학이 발달하려면 논리가 중요해지고 논리가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죠. 반면에 동양 같은 경우에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규범이 중시되죠. 사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경향이 있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가 득세하는 경향도 있어요. 규범이 중시되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생활 방식에서 왔다. 바꿔서 말하면 생활 방식의 어떤 차이가 사고 체계의 방식을 바꿔놨고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의 차이를 낳았다. 좀 재밌는 걸 보면 가끔씩 뭐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식생활이 상당히 서구화돼서 이제 좀 지금 안 맞지만 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하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덜 발달했잖아요. 이걸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다리가 짧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생활 방식하고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발보다는 손을 많이 쓰죠. 상당히 손이 발달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손으로 하는 스포츠는 상당히 잘하죠. 뭐 지금 뭐 어떤 학생이 농구는 아닌데요. 농구는 손도 중요하지만 파워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양궁이나 야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손이 발달했고 서양 사람들은 그죠? 유럽 지역 사람들은 수렵 생활하고 채집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가 발달하죠, 그죠? 그래서 하체가 더 발달하고, 그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뭐 다비드상 같은 거 보면 그 다비드의 발가락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런 어떤 신체적인 차이도 생활 방식에 의해서 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1부에서는 동서양 문화 차이가 왜 나는가 미집에서 연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